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가난을 상징했던 분이었고 평화를 대변했던 분이었습니다. 또한 피조물을 사랑하고 돌보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는 창조주 앞에 그런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에게 평화의 영성을 그토록 주려고 했던 프란치스코 성인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오늘의 우리에게 위대하게 보이는 것은 교회가 가난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의 정신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이었습니다. KCR 초대석에서는 뉴질랜드 한인 여성회의 후원으로 변호사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JNP 로의 이완상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자산의 보호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완상 변호사님의 그 개인소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JNP로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완상 변호사입니다. 교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학사 및 석사과정을 마치고 1988년 말부터 외국인 회사에서 1년, 국제은행인 산업은행에서 13년, 도합 14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점수제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2002년 초부터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에 도착하여 지금은 이민 18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민 후에는 유학업을 7, 8년 정도 했었고 하코츠와 바프텐 톰슨 같은 부동산 회사에서 중개 업무도 잠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부터 2년 동안 AUT에서 일반 통역 과정과 법정 통역 고급 과정을 마치고 번역 및 통역 일을 몇 년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만 45세 때 로스쿨에 들어가서 원래 어너스 과정을 포함하여 4년 반 과정이었는데 1년을 단축하여 3년 반 만에 LLB 퍼스트 클래스 어너스로 졸업하고 2013년 말에 뉴질랜드 변호사로 임용받았습니다. 이어서 1년 후인 2014년 말에는 시드니가 속해 있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변호사로도 임용받았습니다. 작년 말까지 교민 로펌 중 가장 역사가 길다 할 수 있는 YT 초이 로이어스에서 만 5년간 일을 한 뒤 올 초에 제 로펌인 JNP 로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 전에 그 일반 통역과 이제 법정 통역도 아마 하셨는데요. 주로 그 어떤 통역을 하셨습니까? 통역 과정을 마친 후에 대표적으로는 2011년도에 크라이스처치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사관으로 의뢰를 받아서 번역 일을 한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민들에게 통역 업무를 했고요. 또 법정에서도 일부 통역 업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럴 때는 법정에서 이제 한국 분이 왔을 때 이제 한국 통역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교민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영어로 또 도와드려야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죠? 네, 저희 가족은 결혼 28년 차인 제 아내와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딸이 하나 있고요. 아들은 4년 장학금을 받고 호주 시드니 대학 공대에 진학하여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현재 그 JNP로 이제 대표 변호사로 계신데요. 그 JNP로 법률 사무소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JNP로는 제가 올 1월에 설립한 신생 로펌입니다.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작은 저 혼자 했지만 현재는 중국 변호사와 다른 아시안 변호사들 그리고 키위 베리스타를 영입하기 위해 리크루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교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법적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건실한 로펌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는 아마도 교민 로펌 중에서도 가장 폭넓은 편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픈을 할 때 변호사 협회로부터 인가받은 분야가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그중 주요 업무는 부동산 매매, 비즈니스 매매, 리스, 비자 및 이민, 민형사소송, 별거,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등 가족문제, 고용 및 회사법, 패밀리 트러스트의 설립, 증여, 유언장 작성 및 유언 집행허가 신청, 국제투자 등이고 기타 고객이 의뢰하신 맞춤형 법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주요 업무가 이제 부동산 매매, 이제 비즈니스 매매, 그다음에 리스, 비자 및 이민, 또 민형사 소송, 가족 문제, 고용 및 회계법, 패밀리 트러스트의 설립, 증여, 유언장 작성 및
유언 집행 허가 신청, 뭐 국제 투자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그 변호사를 이제 개업하실 때 변호사 협회로부터 이런 부분을 그 인가를 받는가요? 그렇습니까? 네, 받습니다. 변호사로 임용된 후에 3년이 지나면 파트너나 아니면 솔 프랙티셔나 아니면 디렉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충족되는데요. 그때 본인이 경험한 것이나 이런 것을 변호사 협회에 전부 디테일하게 제출을 해서 본인이 오픈을 하거나 파트너가 됐을 때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협회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러이러한 분야는 당신이 해도 된다라고 일종의 이제 인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결국 이제 이렇게 많은 분야를 이제 인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큼 경험이 많으시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네, 뭐 운이 좋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예, JMP로, JMP도 아마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제가 로펌을 설립하면서 이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JNP에서 J는 저스티스, 정의를, P는 피스, 평화를 뜻합니다. 즉 영어로는 진정한 정의의 실현을 통한 평화로운 세상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았고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세상에 넘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보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뉴질랜드에서 이제 변호사가 되셨는데요. 어떤 뭐 일화도 있으신지요?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한국에서 행정학을 공부하였고 약 14년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잠시 행정고시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직장 생활 중간인 1995년에 산업은행 런던 현지법인에 파견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고 경험했던 유럽 국가들의 모습이 강하게 각인되어서 결국 이민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이루지 못한 꿈이 늘 잠복해 있었는지 이민을 와서 늦은 나이에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였고 결국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이제 교민신문에 이제 법률 관련 칼럼을 아마 기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2015년부터 격주로 교민지인 프로퍼티 저널에 법률 칼럼을 써오고 있습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까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95회를 썼습니다. 네. 그간의 법률 칼럼을 다시 보시려면 저희 홈페이지 www.jndplawNZ.com이나 프로퍼티 저널의 웹사이트인 www.propertyjournal.co.nz에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법률 칼럼을 95이나 쓰셨는데요. 아마 그 상당히 많은 양인데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거기는 뭐 어떠한 제목들이 있습니까? 많은 제목이 있었습니다. 뭐 네. 쉽게는 프로퍼티에 관련된 것도 연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유언장과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패밀리 트러스트와 관련된 문제들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저중한 컬럼을 준비하면서 저도 공부도 많이 됐고 또 교민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서 보람이 있습니다. 네. 예, 95일을 썼으면 아마 모든 주제를 막내에서 아마 다뤘을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예, 혹시 뭐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www.jandplawNZ.com이나 이제 프로퍼티 이제 저널의 웹사이트도 있군요. 네, www.propertyjournal.co.nz에 아마 접속하시면은 예, 다양한 아마 칼럼을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말씀하실 주제가 이제 자산의 보호인데요. 예, 자산의 보호란 어떤 뜻일까요? 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의 목숨입니다. 때론 신앙이나 신념, 가치관, 사랑 등 다른 것들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사람의 목숨마저 쉽게 생각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바로 돈입니다. 사람은 바로 그 돈 때문에 자기 부모도 죽일 만큼 사악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지키는 일 못지않게 자기 재산을 지키는 일에 매우 민감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도통 믿을 수가 없고 돈이나 재산만이 자기와 가족을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체계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한 방법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저는 오늘 돈을 벌거나 재산을 불리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나온 것이 아니고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또는 미래에 가지게 될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돈, 재산, 자산 등의 용어는 각기 조금씩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동의어로 간주하여 혼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뉴질랜드 이제 법적으로 이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 고려될 사항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떠한 그 변수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재산의 보호에 최적화된 룰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고려해야 할 변수들도 많습니다. 미혼인가, 기혼인가, 법률혼인가, 사실혼인가, 별거 또는 이혼 상태인가, 부모 또는 자녀가 있는가, 생전이냐, 사후냐, 재산의 소재지가 한국이냐, 뉴질랜드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구성과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 또 개인의 선호 방법은 무엇인가 등등 실로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뉴질랜드에서 나고 자란 키위들과는 달리 이민자들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다른 법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열거한 변수들을 감안하여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지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있었는데요. 예, 미혼 혼전인가 기혼인가, 예, 사실혼을 포함해서요. 다음에 이제 별거 또는 이혼 상태인가, 부모 또는 자녀가 있는가, 또 생전이냐 사후냐, 재산의 소재지가 한국이냐 뉴질랜드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구성 및 규모는 또 어떠한가, 예, 개인적인 선호 방법은 무엇인가, 예, 등 그 고려해야 될 변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아마 각 변수마다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그 미혼인가 기혼인가, 예, 이 경우는 어떠할까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자산 보호의 방법은 혼전 계약서의 작성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프리너프셜 어그리먼트라고 합니다. 초혼이든 재혼이든 간에 혼전에 이미 개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개인 재산은 법률 용어로는 separate property, 줄여서 SP라고 부릅니다. 개인 재산에는 본인이 스스로 조성한 재산, 유산이나 사전증여로 받은 재산, 이전의 혼인관계에서 취득한 재산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전계약서 작성의 주된 목적은 두 사람이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불문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지거나 사별을 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자신이 혼전에 보유하던 재산을 보호하고 장래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재산적 클레임을 미연에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관련 법인 Property Relationship Act, 줄여서 PRA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PRA 법 하에서는 혼인관계가 시작된 이후에 조성된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 법률 용어로는 Relationship Property, 줄여서는 RP라고 부릅니다. RP로 분류하여 혼인관계가 3년 이상 지속되면 원칙적으로 각각 절반에 대한 몫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Equal Sharing Regime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인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이 원칙은 분쟁 발생 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전에 조성된 개인재산 SP에는 이 50대 50의 균등분할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재산이 부부간의 법적인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남편의 개인재산인 집을 수리하는데 아내가 금전을 제공하거나 노동을 제공하는 등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헤어질 때 아내는 재산 분할의 몫에 그런 부분을 포함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남편의 완전한 개인 재산이었지만 혼인관계 중에 공동재산화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것은 혼인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각자의 개인 재산의 구체적인 내역, 또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 또는 보전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혼전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이혼율과 재혼율이 증가하는 시대, 또 사람의 수명이 나날이 증가하는 시대엔 일생 동안 여러 번의 혼인관계를 맺을 가능성도 증가하기 때문에 개인 재산 보호의 중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런 그 혼전 계약서는 예, 어떻게 그 작성하나요? 당사들이 작성이 되나요? 아니면 그 변호사가 꼭 예, 개입을 해야 될까요? 예, 어떻습니까? 네, 상담을 받다 보면 가끔 본인들끼리 작성해서 사인한 혼전계약서도 괜찮은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상대가 있는 문서는 언젠가 분쟁이 발생될 경우 법원에 증거물로 제시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식적인 하자, 즉 포멀리티 이슈가 없도록 최대한 철저한 방법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혼전계약서가 확실하게 법적인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둘째, 양측이 서명하기 전에 각각 자기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셋째, 본인 서명 시에 반드시 자기 변호사의 증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넷째로, 담당 변호사도 당사자가 서명하기 전에 본 합의서의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하여 조언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분영될 수가 있고 재산 분할을 둘러싸고 법원을 통한 불필요한 절차를 다시 거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혼전계약서가 이제 확실하게 법적인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첫째,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돼야 되고, 두 번째, 양측이 서명하기 전에 각각 자기 변호사의 법률에 이제 조언을 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본인 서명 시 반드시 자기 변호사의 인증 서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담당 변호사도 당사자가 서명하기 전에 본 합의서의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하였음을 이제 인증해야만 이것이 확실한 그 법적 구속력을 이제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 혼전 계약서의 작성 외에 어떻게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자선 보호의 두 번째 방법은 컨트랙팅 아웃 계약서의 작성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PRA법에서 정한 원칙들, 대표적인 예로 공동재산의 이퀄 쉐어링 원칙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것을 소위 컨트랙팅 아웃이라고 합니다. 즉 부부가 자발적인 합의하에 법에서 정한 50대 50 분할 원칙을 배제시키고 자율적으로 어떤 재산을 공동재산에 포함시킬지, 그것들을 언제 어떻게 분배할지, 또한 어떤 재산을 개인 재산으로 구분하여 남겨놓을지 등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컨트랙팅 아웃 계약은 관계가 시작되기 전이든 관계 중이든 또는 관계가 종료된 후에든 아무 때나 할 수가 있고 결혼관계의 형태가 법률혼이냐 사실혼이냐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이 컨트랙팅 아웃 계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첫째,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하고 둘째, 각 파트너는 서명하기 전에 별도로 각자의 변호사에게 적절한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로 그 합의문의 효력과 의미 등에 대해 법적 조언을 제공한 변호사의 인증 서명도 필요합니다. 주의할 것은 어떤 한쪽의 파트너도 상대 파트너에게 컨트랙팅 아웃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때는 관계가 지속된 기간이나 자녀가 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만일 한쪽 파트너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의문을 작성한다면 나중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파트너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해 강제 조정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컨트랙팅 아웃 계약은 이제 관계가 시작되기 전이든 이제 관계 중이든 또는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아무 때나 이제 할 수가 있고 결혼 관계의 형태가 법률혼이나 사실혼이나 상관없이 이제 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조항들, 서면 작성, 각 파트너가 서명하기. 그다음에 이제 그 변호사가 또 인증 서명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한쪽의 파트너도 상대 파트너에게 컨트랙팅 아웃을 강요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별거 또는 그 이혼 상태인데요. 이 경우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혼전계약서나 컨트랙팅 아웃 계약서와는 반대로 기존의 혼인관계를 자의적으로 끝내고자 할 때는 쌍방 간의 합의를 통해서 서면으로 별거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separation agreement라고 합니다. 별거 합의서에는 기본적으로 아이가 있는 경우 데이투데이 케어나 차일드 서포트 같은 양육권 문제, 배우자에 대한 생활보조금 지급 문제, 공동재산의 분할 문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거 합의서에 반드시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 분할 소송은 별개로 이혼 성립 후 1년 안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 문제를 포함하여 잘 작성된 별거 합의서는 2년간의 별거 기간을 거쳐 가정법원에 최종적인 이혼 명령을 신청할 때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 됨과 동시에 향후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소모적이고 지리한 법적 다툼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별거 합의서 작성 시에는 별거 합의서는 반드시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 분할 소송은 별개로 이혼 성립 후 1년 안에 또 이제 제기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듣는 그 패밀리 트러스트가 있는데요. 예, 이것도 어떻게 뭐 자산의 보호와 같은 맥락으로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패밀리 트러스트의 설립도 자산 보호를 위한 좋은 방편을 제공합니다. 패밀리 트러스트라는 용어를 굳이 우리말로 바꾼다면 가족재단 정도가 될 것입니다. 네. 즉 설립자인 갑이 자기 재산을 수탁자인 을에게 맡기고 수혜자인 병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 사용토록 만든 틀입니다. 여기서 설립자는 세틀러, 수탁자는 트러스티, 수혜자는 베네피셔리라고 부릅니다. 통상적인 예는 부부가 설립자가 되고 또 본인들이 동시에 수탁자가 되어 본인들과 자녀들을 수혜자로 지정하는 형태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예컨대 관리해야 할 재산이 많거나 수혜자 등 관련자가 많은 복잡한 형태의 패밀리 트러스티인 경우에는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프로페셔널 트러스티를 추가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네. 예,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이제 프로페셔널 트러스티를 이제 추가로 이제 지정할 수도 이제 있군요. 예, 이러한 그 패밀리 트러스티에서 기대되는 이점들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떠한 점들이 있을까요? 네, 패밀리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음에 열거할 이점들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네. 첫째로 채권자들로부터의 재산 보호입니다. 패밀리 트러스트에 위탁 공유된 재산은 트러스티나 베네피셔리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아니고 트러스트 정관에 의거하여 형성된 신탁관계 하에서 트러스티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채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특히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채권 채무 관계에 빈번히 노출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재산 보호를 위한 유용한 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종종 판결을 통해서 이러한 의도성 또는 고의성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경향이 있음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미리 패밀리 트러스트를 셋업해 두시는 것이 법원으로부터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로부터의 보호입니다. 만일 특정 재산을 자녀들에게 생전에 증여하거나 사후에 유산으로 남겨준다면 그 재산은 자녀가 혼인관계에 들어가더라도 별도의 개인재산 SP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PRA법 하에서 그 재산이 자녀와 그 배우자의 공동재산으로 전환되어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 혼인관계에 들어갈 때에도 그 이전에 생성된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파트너로부터 재산분할 청구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혼인관계 시작 전에 그 재산을 미리 패밀리 트러스트에 공유해 놓는다면 추후 벌어질 수 있는 부부 공동재산 분할과 관련한 청구로부터 그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패밀리 트러스트의 세 번째 이점은 방탕하거나 무능한 자녀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하기에 걱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생전에 증여하거나 사후에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자녀가 너무 방탕하거나 무능해서 재산을 물려줘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재산을 패밀리 트러스트에 위탁 공여해 놓는다면 그 소유권이 트러스티에게 있으므로 자녀가 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을 뿐더러 정관을 통해 패밀리 트러스트에서 나오는 이익이나 혜택을 시의적절하게 자녀에게 제공하도록 세팅을 해놓는다면 그런 걱정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예, 패밀리 트러스트의 그 이점, 예, 세 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 첫째는 채권자들로부터 이제 재산 보호가 되겠고요. 예, 둘째는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로부터의 보호. 셋째는 혹시 방탕하거나 무능한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은 증여 또는 상속을 하기에 이제 걱정이 되는 경우에 이것이 조금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예, 패밀리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이유 중에 아마 그 세제상의 이득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어떤 점이 게일까요? 네, 바로 수혜자의 소득에 대한 절세 효과입니다. 세금과 관련하여 패밀리 트러스트도 별도의 납세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소득에 대하여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트러스티는 발생된 소득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하여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수혜자들, 베네피셔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각각의 수혜자들은 월급 같은 본인의 개인적인 소득이 있을 것이고 또 패밀리 트러스트의 수혜자로서 받는 소득이 별도로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본인의 개인 소득과 수혜자로서 받는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특히 다수의 수혜자들이 있는 패밀리 트러스트의 경우에는 이점이 크다고 하겠는데요. 즉 발생된 소득이 복수의 수혜자들에게 고루 분산됨으로써 합산 소득을 줄여서 높은 세율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수혜자 개인의 합산 소득이 너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패밀리 트러스트에서 발생한 소득을 수혜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트러스트에 그대로 보유하면서 그 소득액에 해당하는 세율만큼만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트러스티는 어느 쪽이 더 절세 효과가 있는지 비교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혼용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예. 크게는 이제 절세 효과에서 발생 소득이 복수의 수혜자들에게 고루 분산됨으로써 합산 소득을 줄여서 높은 세율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둘째는 이제 패밀리 트러스트에서 발생한 소득을 수혜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트러스트에 그대로 보유하면서 그 소득액에 해당하는 세율만큼 세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이제 두 개를 어떤 게 더 절세효과인지는 이제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그 밖에 또 이제 패밀리 트러스트에서 어떤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네, 향후 세제 변경에 대비한 재산 보호입니다. 현재 뉴질랜드에는 상속세나 증여세 등의 세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작금의 양도소득세 정책 변경에서 볼 수 있듯이 세금과 관련된 정책이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생전에 미리 패밀리 트러스트에 공유해 놓는다면 보유자산과 관련해서 있을 수 있는 세제 변경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패밀리 트러스트의 이점은 수당 또는 보조금 신청 시 소득 자산 검증에서의 제외입니다. 뉴질랜드에는 정부가 지급하는 많은 종류의 수당과 보조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망인 수당이나 병원 치료 보조금 같은 일부 수당 또는 보조금 제도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소득과 자산 내역을 밝히게 함으로써 그 소득과 자산 규모에 대한 평가에 따라 수당이나 보조금 지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지급액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Income Asset Tested Benefit이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 합산 소득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패밀리 트러스트에 공여된 재산은 그 검증 대상 소득 자산 범위 내에서 제외됨으로써 수당이나 보조금 심사에서의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또 유리한 점은 이제 향후 세제 변경에 대비한 재산 보호가 있고요. 또는 이제 수당 또는 보조금 신청 시 소득 자산 검증에서 이제 제외가 되는 그런 또 유리한 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패밀리 트러스트의 이 번째 이점은 유산에 대한 예기치 않은 클레임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여 본인 사후에 유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놓음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미연에 예방코자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법, 예컨대 Family Proceedings Act나 법 이름이 좀 깁니다만 Law Reform Testamentary Promises Act 등에서는 이미 작성된 유언장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will, 즉 유언장에 대한 챌린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그런 법령 하에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신청인이 챌린지하는 경우 유언장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언장에 명시된 유산 분배 방법에 대하여 조정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당초 유언장의 내용을 조정하여 유산 분배에 개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패밀리 트러스트에 공여된 재산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조정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유언장에 대한 예기치 못한 클레임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네. 패밀리 트러스트에 공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이 임의로 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밖에 또 패밀리 트러스트에는 어떤 또 장점이 또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융통성 있는 재산 운영이 가능함과 아울러 증여나 상속제도의 불안전성을 보완하는 효과입니다. 증여든 상속이든 본인의 재산을 직접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 대신에 패밀리 트러스트에 맡기게 되는 경우 융통성 있는 재산 운용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즉, 트러스티는 정관을 통해 부여받은 재량권을 가지고 어떤 수혜자에게 지급할지, 언제 지급할지, 심지어는 지급할지 말지까지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량권에 대하여 정관에 달리 정해놓은 바가 없다면 상황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융통성을 발휘하여 재산을 보호하거나 적절한 절세 전략을 구사하거나 재산 가치 또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본인의 유산을 자녀가 설립하는 패밀리 트러스트에 곧바로 공여해 놓음으로써 결혼 후에도 그 자녀가 자신의 패밀리 트러스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언장이나 부부 공동 재산과 관련한 예기치 못한 클레임으로부터도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예, 융통성 있는 재산 운용이 가능함과 아울러 증여나 상속지대의 불안전성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사전 증여도 아마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산 보호를 위한 방법은 사전 증여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기프팅이라고 합니다. 증여는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 가족이나 타인에게 재산을 넘기는 법적 행위를 말합니다. 증여는 가족 등 특정 개인에게 할 수도 있지만 패밀리 트러스트나 특정 회사, 공익재단 등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가 없는 뉴질랜드에서 자산 보호의 일환으로 증여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본인 사후에 유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불필요한 다툼을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 갈등의 가능성을 많이 배제할 수 있지만 여전히 다른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클레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증여를 해놓는다면 이런 우려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패밀리 트러스트와 연계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넘겨놓음으로써 이미 설명드린 패밀리 트러스트의 다양한 이점들을 향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후에 대비해서 이제 유언장도 아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유언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유언장 또한 자산 보호를 위한 필요한 방편입니다. 유언장이란 작성자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자기 재산, 즉 유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를 생전에 미리 정해서 서면으로 작성해 놓은 문서를 말합니다. 물론 유언장에는 재산 문제 외에도 유산 집행인의 지정, 법적 후견인의 지정, 장기 기증, 시신 기증, 장례 방법 등 다른 사항들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작성자가 사망했을 때 비로소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작성자가 생전에 얼마든지 내용을 바꾸거나 심지어는 새로운 유언장을 여러 차례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장은 작성자가 사망한 경우 가장 명료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큰 혼란 없이 유언자가 뜻한 바대로 유산 분배가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놓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법률 용어로는 인테스터시 또는 노윌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런데 이런 거 유언장이 있을 때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네, 물론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본인 사망 시 곧바로 유산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하이코트에 프로베이트라는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고 실제로 유언 집행인을 통한 유산 분배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통상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유언장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유언장이 없는 인테스터시의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해집니다. 네. 이 경우 특히 유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 통상적으로 생존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하이코트에 유산 분배를 위한 집행 허가서를 신청하게 됩니다. 법률 용어로는 Letters of Administration이라고 합니다. 이 집행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유언법인 윌스 액트가 아닌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액트라는 별개의 법 제77조에 정한 바대로 유족들이 순차적으로 유산을 분배받게 됩니다. 즉 유언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준거법과 분배 방법이 달라집니다. 네. 하지만 유언장이 없는 경우 유족들은 유산과 관련하여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고 특히 우리 교민들의 경우 한국과 뉴질랜드의 유산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적 복잡성과 번거로움으로 인해서 유족들이 유산을 분배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스트레스를 생각한다면 생전에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여겨집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배우자 사망 시 유언장과 이제 부부 공동 재산 관계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자산 보호의 마지막 방법은 PRA법 하에서의 옵션권의 행사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PRA법의 제61조의 규정에 따라서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생존 배우자는 배우자가 남긴 유언장과 부부 공동재산 분할 원칙과의 관계에서
다음에 두 가지 옵션 A와 옵션 B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옵션 B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옵션 A를 선택하는 경우 생존 배우자는 유언장의 내용,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인테스터시 원칙에 따른 분배를 배제하고 PRA법상의 공동재산 균등 분배 원칙, 즉 이퀄 쉐어링 원칙에 따른 몫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옵션 A를 행사했을 경우 실제로 생존 배우자가 향유하게 될 재산은 결혼관계가 시작된 이후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 RP 일체의 절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유산에 편입되어 분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생존 배우자의 개인재산 SP의 소유권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공동재산 중에 조인트 오너십 형태의 재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위 서바이버십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예컨대 패밀리 홈은 대개 부부가 조인트 테넌트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생존 배우자는 자동으로 사망 배우자의 소유권을 승계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옵션 A를 행사하는 경우 이 원칙이 배제됩니다. 네. 즉 사망 배우자의 몫은 유산에 편입됩니다. 옵션 B를 선택하는 경우 생존 배우자는 PRA법상의 공동재산 균등 분배 원칙, 즉 이퀄 쉐어링 원칙에 따르지 않고 유언장과 기타의 방법으로 정해놓은 대로 재산을 분배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옵션 B를 선택했을 경우 실제로 생존 배우자가 최종적으로 받게 될 재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첫째로 생존 배우자는 자신의 개인 재산 SP에 대하여는 변함없이 자신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여기에는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 이전의 혼인관계에서 받은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네. 둘째로는 부부 공동재산 중 소위 서바이버십이 적용되는 유산, 조인트 오너십 형태의 재산은 자동적으로 생존 배우자의 몫이 됩니다. 여기에는 부부가 조인트 테넌트로 등기된 패밀리 홈이나 부부 공동명의의 은행 계좌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언장에서 정해진 목,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인테스터시 분배 원칙에 따른 몫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선택권은 모든 유형의 결혼관계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메리지나 시빌 유니언 같은 법률론 하에 생존 배우자는 결혼기간과 상관없이 이 선택권이 주어지지만 디펙토, 즉 사실혼 관계 하에 생존 배우자는 결혼기간이 3년을 경과해야만 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제한적으로 예외가 허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네. 예, 결과적으로 이제 옵션 A, 옵션 B,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유리한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옵션 A보다 옵션 B를 선택하는 것이 나을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옵션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결국 생존 배우자가 어느 쪽이 자신에게 더 유리할 것인지를 따져보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옵션권을 행사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고 그에 따라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몫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부터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또한 이 선택권의 행사에는 기한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소규모 유산인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밖의 경우에는 법원의 유언장 집행 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일단 선택권이 행사되면 법원의 특별 허가가 없는 한 번복할 수 없습니다. 선택권의 행사는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한 후에 유언 집행인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네. 예, 대략적으로 이제 자산 보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 실제 상황에 따라서 아마 약간의 변수도 아마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크게 7가지의 대표적인 법적인 자산보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혼전 계약서의 작성, 컨트랙팅 아웃 계약서의 작성, 별거 합의서의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의 설립, 증여, 유언장의 작성, 배우자 사망 시 옵션권의 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러한 다양한 방법 중에서 각자가 처한 형편과 사정에 따라 필요한 개별적인 방법이 특정될 수도 있겠고 또는 상황에 맞게 복수의 방법을 조합하는 방식으로도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증여나 유언장을 패밀리 트러스트와 연계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미리 법률 전문가와 본인의 케이스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후에 필요한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예, 지금까지 쭉 그 7가지를 이제 대표적인 방법을 말씀드려 주셨는데요. 예, 아무래도 조금 좀, 어느 부분은 조금 어려움 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만일 그 청취자분들께서 의문사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상담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은 핵심이 되는 컨셉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기술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변호사와의 개별적인 상담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로펌 JNPLaw의 대표 전화인 09-337-0777번이나 제 이메일 paul.lee@jnplaw.com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는데요. 웹사이트 주소는 www.jnplawNZ.com입니다. 방문 상담을 원하시면 미리 시간 약속을 잡으신 후에 오클랜드 시티 17번지 알버트 스트리트 11층에 위치한 저희 JNPLAW 사무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의문사항이나 혹시 상의가 필요하신 분은 예, 대표 전화가 이제 09-337-0777이고요. 그다음에 이메일은 이제 paul.lee jandplw.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이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예, 웹사이트 주소는 www.jandplawnz.com입니다. 예, 오늘 그 자산 보호에 대한 법률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오늘 그 법률사항에 대한 그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미력 하나마 교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사람들이 가진 사치, 자만, 허영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나 힘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가난의 영성만을 그리스도교에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바꾸는 큰 일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JNPLAW의 이완상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자산의 보호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호성이었습니다. KCR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